호텔 상견례석 메인 요리가 나오자 윤영숙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혼자 키운 집 며느리 들이면 우리 친척들 모임에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박도연이 거들며 말합니다. 요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아버지가 없으면 곤란하지. 아버지! 엄마! 진수가 제지하지만 영숙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못을 박습니다. 우리 진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시간 좀 갖죠. 솔직히 우리 집 체면도 있잖아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거리고 웨이터까지 어색하게 멈춰섭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선자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새벽 5시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질 때마다 작은 거실이 희미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강선자는 그 불빛 아래서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흑자네. 작은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스며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길은 익숙했고 수첩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전직 세무서 공무원이었던 선자는 지금 작은 기장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한 만큼 돌아오는 수입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이지은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통시장에 함께 나가 제철 나물을 골랐고 월말이면 기부 영수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꽂아두곤 했습니다. 남들 보기엔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선자와 지은의 일상에는 나름의 리듬과 균형이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고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선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딸 지은이 사랑하는 남자 박진수와의 만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진수 쪽 가족은 이미 지은이 아버지 없이 자란 집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수의 어머니 윤영숙은 전화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정 다 알아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진수도 진수의 아버지 박도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선자는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출신이 아니라 태도로 매겨지는 것이라고 평생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세무서에서 일할 때도 지금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선자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숫자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일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장부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앞에서 선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 지은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때마다 선자는 이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고, 선자 역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지은이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눈을 비비는 모습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28살이 된 지금도 선자의 눈엔 지은이 여전히 품 안의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일찍 일어났지. 지은이 식탁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선자는 따뜻한 밥을 떠서 지은의 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떨지 마.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인 무언가가 식탁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수 엄마가 저희 형편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선자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불안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 넉넉하지 못한 형편, 외가의 도움 없이 살아온 것들이 지은에게는 늘 작은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진수가 널 선택한 건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이어서잖아. 그래도 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당당하게 가면 돼.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선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삶의 무게가 그 말 속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오래전 장만해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지은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선자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서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말없는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사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까지. 집을 나서는 순간 선자는 한 번 더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선자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어떤 말을 듣든 딸과 함께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나란히 걸으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예약된 레스토랑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가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일어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도현과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윤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영숙이 벌떡 일어나 선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악수였지만 선자는 그 손에서 묘한 힘을 느꼈습니다. 너무 세게 쥐는 손아귀,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시선, 그리고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잘 자라줘서 감사하죠.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애가 아빠 없이 자라면 어딘가 허전하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고 선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박도연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음식 주문부터 하고 천천히 이야기 나눕시다.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습니다. 영숙이 능숙하게 주문을 이어갔습니다. 전체부터 메인까지 고급 요리들이 줄줄이 불렸습니다. 선자는 메뉴판의 가격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 끼에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자리였습니다. 영숙이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상견례답죠. 우리 진수 결혼인데 말이에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도연은 건설업계 이야기를 꺼냈고 선자는 기장대행 사무실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와인 잔이 채워졌습니다. 영숙이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건배할까요? 두 집안의 좋은 인연을 위해서요.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강선자 씨. 사실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선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고민이신데요? 아니, 그게 요즘 결혼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다들 조건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혼자 키운 집은 며느리도 힘들다고, 외가 지원도 없으면 결혼 후에 손 벌릴 데도 없다고 말이죠. 칼날이었습니다. 칭찬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수가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솔직해야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눈치를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찢었고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네 사람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선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선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걱정되시는 거죠. 하지만 저희 지은이는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외가 도움이 없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아이예요. 영숙이 와인 잔을 빙글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물론 지은 씨 잘못이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도 집안이 있으니까요. 진수 아버지가 회사 운영하시고 친척들도 다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임도 많고 경조사도 작고요. 그런 자리에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 집은 우리 집과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도현도 거들었습니다. 영숙이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 결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맞아야 하는데 메인 요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목이 바짝 말라붙었고 물을 마시려 손을 뻗었지만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선자가 대신 물을 따라주며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이미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야, 내 마음은 알아. 근데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고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거야. 신중해야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지. 우리도 생각 좀 해보고 너희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이야. 시간을 갖자는 말은 거절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계산은 박도현이 처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수가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더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설득해 볼게. 엄마 원래 좀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진짜 미안해. 선자는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함은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력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 앞에서 흔들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선자는 지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녁 하늘은 어둑어둑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따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작은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선자는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견례 이후
집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뜨려다가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제부터 진수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선자는 지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딸의 눈가에는 어젯밤 흘린 눈물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국을 떠서 지은의 그릇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먹어. 밥은 먹어야지. 응, 엄마. 지은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지만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고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윙 하고 떨렸습니다. 지은의 손이 화들짝 움직였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진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진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짓눌린 듯한, 숨이 막힌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아, 어제 집에 와서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 아버지가 많이 화내셨어. 엄마도 계속 말씀하시고 둘 다 결혼 반대하신대.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자는 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은은 다시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은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회사 일도 엮어서 말씀하시고 엄마는 친척들 체면 이야기까지 꺼내시고 나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수의 다음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번 결혼 안 된대. 아버지가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 그럼 우리는?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정말 미안해, 지은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짧은 신호음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아. 선자가 다가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버림받았어. 우리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거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워서 아빠가 없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안 된 거잖아. 선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이 가장 아팠습니다. 선자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틀렸어. 사람을 집안으로 재단하는 게 잘못된 거야. 하지만은 없어.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사람인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서러움,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작은 열등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선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을 토닥이며 소파에 눕혔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지은은 지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 위에 도연건설 세무내역 2015년 2021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자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세무조정내역 하도급 계약서, 공사 현장 사고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박도연의 회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업무로 처리했던 것들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연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자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재개발 현장에서 사망한 하청 노동자. 비가 오던 날 비계에서 떨어져 숨진 사람. 회사는 산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조용히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선자는 그때 회사와 맞서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야 했고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체불 내역, 산재 은폐 의혹, 허위 외주비 처리, 가공 접대비 지출 기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합법과 편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자는 서류철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계산서로 움직이지. 사람을 숫자로 보고 집안으로 재단하고 체면으로 짓밟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선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선자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동료, 노동청 담당자, 구청 재무과 직원, 노무사 친구들까지. 선자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은 식어 있었고 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안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전화기 누르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버림받았다고 말하던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밤마다 선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세무서 동료들, 구청 재무과 직원들, 노무사 후배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건설 기억나? 10년 전쯤 우리가 담당했던 회사 말이야. 아, 그 회사?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번 곳 아니었나? 맞아.
혹시 그쪽 하청업체나 노동자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글쎄, 소문이야 많았지. 하청 대금 제때 안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현장 안전 관리 허술하다는 말도 돌았어. 근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선자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검색창에 재개발 하도급, 산재 은폐, 임금 체불을 연달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커뮤니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글이 선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0년 전 초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 오던 날 비계가 무너지면서 목수 한 분이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회사는 산재 신청도 제대로 안 해주고 유족한테 돈 좀 쥐어주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성은 이 씨였던 걸로 기억해요. 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얹은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이 씨, 남편의 성이었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망치, 줄자, 장갑, 그리고 작은 이름표 하나. 이연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손에 쥐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냄새, 시멘트 가루,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회사 사람들의 차가운 목소리. 유족분들께 장례비 보태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당시 선자는 갓세무서에 들어간 신입이었습니다. 상사가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내 가족 일에 관여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그래서 선자는 참았습니다. 싸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야 했고 직장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선자는 옛 현장 관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청 대표, 운수기사, 당시 현장 반장까지 하나씩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옛 동료를 통해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옛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낡은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 말씀이시죠? 다 있었죠. 대금 떼이고 안전장비 제대로 안 주고 사고 나면 덮으려고만 하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나섰다가 일감 끊기면 가족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만난 운수기사도 비슷했습니다. 다 알죠. 근데 증거는 없어요. 다들 입 닫고 살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선자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자료를 뒤지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딸을 돌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률사무소 명함과 함께 경고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건설 법무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 중단 요구. 귀하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지인들에게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이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선자는 경고장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건설사였고 변호사를 여럿 거느린 회사였습니다. 선자는 그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경고장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자. 무서워.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히 엄마까지 다칠 것 같아. 나는 괜찮아. 진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냥 잊고 살면 돼. 선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선자는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고 경위서 사본, 당시 현장 기록 메모,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싸우지 못했어. 너를 키워야 했고 직장이 필요했고 두려웠어. 그래서 그냥 참았지. 근데 그게 맞는 일이었을까? 내 아버지 죽음이 돈 몇 푼으로 값이 매겨지고 우리 모녀가 반쪽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일이었을까? 지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 너를 집안으로 재단하고 우리를 깔보고 체면으로 짓밟았어. 또 참으라고? 또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건 아니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칠까봐 무서워. 나도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평생 스스로를 탓하며 사는 거야. 내가 부족해서, 내 집안이 모자라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 그건 절대 아니거든. 선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경고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경고장이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연건설 법무팀 변호사가 직접 선자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선자 씨 맞으시죠? 저는 도연건설 법무팀 변호인입니다. 선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고장 받으셨죠?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강 씨가 퍼뜨리는 내용들은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재, 은폐, 하도급 부정, 이런 것들 전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시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었고 관련 서류도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계속하시면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제기하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강 씨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자는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두껍고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상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동청, 국세청, 공정위. 거기서 조사해 보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연건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저도 법을 따르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에 보낼 산재 은폐 의혹 신고서, 공정위에 보낼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제보서, 국세청에 보낸 가공, 외주비 및 접대비 의심 정황 제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선자는 10년 전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세무조정 내역, 계약서 원본 사본, 정산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비교표까지 선자가 세무서에서 일할 때 익힌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턴을 보면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접대비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지출되는 접대비, 그런데 상대방 정보가 불명확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허위 자물료로 보이는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청업체에 지급했다는 대금과 실제 하청업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자는 신고서를 완성하고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각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다시 옛 현장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났을 때 반장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씨, 나도 알아요. 당시 일이 잘못됐다는 거. 근데 나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당시 사진 찍어두신 거 있으시죠? 반장이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다 기록 남기시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반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합니다. 비계 상태 사진, 안전 장비 부실한 사진들. 근데 이거 내놨다가 저 업계에서 퇴출당하면 그때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선자가 부른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반장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증언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설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툰 다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장은 지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선자는 반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노동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도연건설 산재 은폐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실시 예정. 같은 날 공정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도급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선자는 통보서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지역 언론사 기자 한 명이
선자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취재부 기자입니다. 혹시 도연건설 관련해서 제보하신 분이 강선자 씨이신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동청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예요. 요즘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취재하고 있거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선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나서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꺼내시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체면 대신 진실을 택해야 하니까요. 기자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 나가면 반발이 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선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사고, 당시 회사의 대응, 10년 동안 쌓인 의혹들, 그리고 최근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까지. 기자는 메모를 끝내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자는 기자를 배웅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선자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10년 전 재개발 현장 사망사고, 산재 은폐 의혹 제기 제목이 크게 박혔고 선자의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퍼져나갔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 이런 일 한두 번인가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유족분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또 언론 플레이네.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닌가? 갑론을 박이 이어졌습니다. 선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동청에서 정식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조사관 2명이 파견되어 도연건설 본사와 과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자는 통보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선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첫 번째, 노동청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반장에게서 받은 사진들, 당시 안전관리 부실을 증명하는 문서들, 산재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절차들을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만들어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공정위 제보건을 보강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을 하나씩 찾아가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중간에서 가로챘는지 추적했습니다. 세 번째, 국세청 제보를 구체화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접대비 지출 패턴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지출, 실체가 불분명한 자문료, 가공으로 의심되는 외주비 항목들을 표시했습니다. 선자는 예전 세무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야. 혹시 도연건설 법인세 신고 내역 중에 이상한 점 없었어?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접대비 항목이 좀 과다했던 기억은 나. 근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 왜요? 뭐, 큰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위에서도 별말 없었으니까. 선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다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던 것이었습니다. 큰 회사니까,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진실은 덮여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노동청 조사 결과 일부가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선자 씨 현장 조사 진행했습니다. 당시 안전관리 기록에 허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비계 점검 기록이 부실하고 안전교육 이수 증빙도 불명확합니다. 그럼 산재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단정하긴 이르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확실합니다. 추가 조사 들어갑니다. 선자는 전화를 끊고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우리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싸우면서 지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있어줘서 내가 힘이 나는 거야. 그날 밤 선자는 옛 동료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당시 현장 노동자 명부 구할 수 있을까? 어렵긴 한데 알아볼게. 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산재 은폐가 한 번이었을 리 없잖아. 며칠 후 노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 몇 명이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병가 처리된 사람, 허리를 다쳤는데 개인 치료비로 처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손가락이 기계에 찍혔어요. 근데 현장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산재 처리하면 공사 중단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병가로 하라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대주겠다고 했죠. 그래서요? 처음엔 치료비 줬는데 나중엔 더 이상 안 주더라고요. 결국 제 돈으로 치료했어요. 증언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선자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의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깊어졌고 도연건설 쪽에서는 변호인단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번갈아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선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선자 씨이십니까? 저는 당시 도연건설 현장 안전 담당자였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 어떠신가요? 조용한 곳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자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선자가 앉자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연수 씨 사고 때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비가 왔었죠. 비계가 불안정했고
저는 공사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현장 소장이 안 들어줬어요. 공기 맞춰야 한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결국 사고가 났고 이현수 씨가 돌아가셨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사표를 냈어야 했어요. 근데 못 냈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그 후로 10년 동안 그 일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에서 기사 봤습니다. 강 씨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시 안전점검일지 원본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건 수정된 버전이고 이건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비계 불량 표시, 안전교육 미실시 기록 모두 여기 있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노동청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깊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청은 도연건설의 과거 현장 기록을 전면 재조사했고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최종 조사 면담이 열렸습니다. 선자는 지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반대편에는 박도현과 윤영숙 그리고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노동청 조사관 2명과 국세청 조사관 1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석 달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주요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첫째, 10년 전 초재 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이현수 씨 사망 사고 건 당시 안전관리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비계 점검이 부실했으며 우천시 작업 중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산재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과 비공식 합의로 처리된 정황이 명확합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조사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도연건설이 진행한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산재 은폐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총 5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고 현재 해당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인이 급히 속삭였지만 조사관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셋째, 하청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 및 대금 지연 지급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이 상당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회사는 법대로 했어요. 조사관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12개 하청업체 중 9곳이 동일한 진술을 했을까요?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조사관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넷째,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가공 접대비 및 허위 자문료 처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업체로 지급된 자문료가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며 접대비 중 상당 부분이 실체 없는 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선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씀 좀 하겠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는 영숙과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야 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당신들이 건넨 돈을 받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했습니다. 우리를 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이 없다고, 체면이 없다고,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에게 사람은 숫자이고 도구이고 체면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자는 조사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님들, 이건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제 남편처럼, 제 딸처럼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조사관이 최종 결론을 말했습니다. 도연건설 대표 박도연 씨, 산재 은폐 및 하도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추가 조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변호인, 뭐 하는 거야? 변호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항고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리며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선자 씨, 제발 우리 진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는 잘못이 없어요. 선자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알고 몰랐고는 이제 조사에서 밝히겠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선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람을 반쪽이라 부른 말, 집안으로 재단한 그 오만함, 그 대가는 당신들이 치르셔야 합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인들이 부산하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조사관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통보는 문서로 발송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끝난 거야? 응, 이제 시작이야. 진짜 끝은 판결이 나올 때겠지. 그래도 우리 이긴 거 맞지? 선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았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선자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건설 대표 박도연 씨가 산재 은폐 및 하도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10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선자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응, 봤어. 드디어 기소됐네. 그래. 이제 재판만 남았지.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선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녁 무렵 선자와 지은은 전통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밥 짓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뭔가 후련해. 지은은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진수한테서 연락 왔어. 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래? 사과하고 싶다고.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고. 너는 뭐래?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약함을 알았으니까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고 했어. 선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내 결정이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싸워줘서 나도 당당해질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당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걷는데 붕어빵 장수가 보였습니다. 선자가 붕어빵을 사서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하나 먹어봐. 엄마도. 두 사람은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걸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선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안전 담당자였던 그 남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강선자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제야 제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는 편지를 접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싸움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박도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영숙은 방청석 반대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변론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 끝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한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한다. 불구속 기소였지만 유죄는 유죄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영숙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자는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감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남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영숙이 선자를 불렀습니다. 강선자 씨. 선자가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초췌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해선 안 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자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저 텅 빈 시선이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윤영숙의 사교 모임 단체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읽음 일만 남은 채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체면으로 맺어진 관계는 체면이 무너지면 함께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 봄이 왔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선자는 여전히 작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걸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있지. 너 봐.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잖아. 지은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도 멋있어. 진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선자는 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은아,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불공평하고 때로는 잔인하지.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알아. 이제 알겠어. 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자는 손을 펼쳐 꽃잎을 받았습니다. 체면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 이제는 품격의 시대야.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서 나오는 거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서류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선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지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평범한 저녁 준비였지만 선자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 선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졌습니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식탁,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단단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체면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품격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집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자와 지은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올 것이고 계절은 또다시 돌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선자와 지은의 삶은 그리고 그들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